직원은 80명 정도가 되시고 매출은 120억 정도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직원이 15에서 25명일 때 한 번 완전 무너져요. 그리고 한 40에서 50명일 때 또 한 번 무너지고 100명이 넘어가면 또 무너져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뒤를 돌아봤어야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화훼 쪽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박춘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쉽게 얘기하면 2주마다 원하시는 곳으로 꽃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흔히 꽃 정기 구독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국 분들이 꽃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일종의 구매 문화,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꽃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시작했었어요. 2011년도에 우연찮게 독일의 로켓 인터넷이라고 하는 IT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부르는데, 독일에서 너가 아시아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고 전화실에 연봉을 받는 거지만 그 독일에 갖고 있었던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아시아에서 했던 거였죠. 네, 그 모델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아이템을 할지는 고민이 많았지만 그때 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꽃가를 창업하게 된 거죠. 신기했던 건 제가 10년 전에 알았던 화훼 산업 그리고 20년 전에 알았던 화훼 산업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였어요.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보거나 다른 나라의 여행을 가보면 분명히 일상에 꽃이 있더라고요. 책상에 꽃이 있거나 같이 밥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 꽃이 있거나. 근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없을까가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나 역량에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꽃 문화를 만드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기존의 화훼업과 굉장히 달랐던 게 뭐냐면, 이미 화훼 산업은 존재했었어요. 그 말에 저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면 지금 꽃을 주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꽃집에 가거나 아니면 체인점, 그러니까 전화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 체인점에 꽃을 주문하면 꽃다발이 오죠. 근데 저의 관심은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꽃을 주문할 거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평상시에 꽃을 한 번도 안 샀고, 저도 솔직히 살면서 꽃을 집에 가다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완전 또 다른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꽃집을 벤치마킹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관심은 내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아무 이해 없이 꽃을 즐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꽃가가 다른 화훼 업계 다른 분들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 이커머스를 빨리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꽃은 여전히 내가 꽃집에 가서 주문하고 받아와야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굉장히 오프라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꽃을 언젠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때까지 오프라인에서 꽃을 주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꽃 사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이커머스를 풀자가 되게 특이했던 거고, 두 번째는 꽃은 신선해야 되니까 다 꽃집에 가서 기다려서 받아오세요. 근데 저희가 아는 모든, 심지어 굴도 이제는 주문하면 택배로 받잖아요. 그리고 완도이든 어디서든 산지에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꽃 자체를 어딘가에다 신선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택배로 다 받아볼 수 있으면 새로운 물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꽃이 선물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기려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 아니면 거기에 맞는 가격,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 3가지를 결합했던 거죠. 온라인에서 누구나 꽃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고, 이 용도가 멋있는 꽃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거, 이 3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합친 게 지금의 꽃가가 된 거죠.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자본금이 많아야 된다라던가 직원 한 명이라도 뽑으려면 돈이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던 이유는 통장에 돈이 없었고요. 이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아서. 근데 500만 원으로 온라인에서 제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오프라인
임대료나 이런 게 필요 없었고, 그리고 꼭 정기구독이라고 하는 건 구독자를 먼저 모집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저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 믿고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돈이 처음부터 필요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는 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어쨌든 이 모델을 검증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객들한테 내 모델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내 모델을 검증을 해서 어쨌든 매출이든 투자든 받잖아요. 근데 저의 당시의 선택은 저희 모델이 투자자들한테 엄청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좋아해 주실 만한 고객들은 분명히 있다였어서,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서 꽃을 사서 보내고 조금 남겨서 또 사람 뽑고, 이런 식의 사업을 3, 4년 정도 계속 했었죠. 처음 3, 4년 동안은 저도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꽃을 아무 이유 없이 사는 날이 올까? 혹은 온라인에서 꽃을 사람들이 과연 살까? 아니면 내가 꽃을 택배로 전국으로 보내고 있지만 과연 그 영하 15도를 견딜까? 뭐 영상 40도를 견딜까?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3, 4년 동안은 그런 것들을 해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조금씩 확신이 생겨서 회사로서 투자자들한테 가야겠다라던가 그런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을 하면 오퍼레이션이 쭉 붙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 기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팔리면 또 생산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면 당연하게 한 명씩 있으면 좋죠. 제일 좋은 건. 근데 처음에 돈이 없는데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유일하죠. 내 몸을 갈아 넣는 거죠. 내가 1시간을 디자인을 하고, 1시간 홈페이지 만들고, 1시간을 마케팅을 하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중했던 거는 그 과정이 돈을 아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회사가 커지면 이런 것들 팀이 하나씩만 생기거든요. 부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레거시와 나의 헤리티지를 남기는 게 중요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혼자 해왔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하루가 있었던 모습 그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회사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혼자 했지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초기에 창업을 하셨거나 투자자를 첫 번째, 두 번째 만나시는 단계일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사업 모델도 중요한데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좀 더 강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그 모델이 잘 되느냐 아니냐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시장의 크기도 보는 거고, 이게 사업 모델이 어떤지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을 하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 사업을 잠깐 설명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전자제품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난 끝까지 갈 거고, 근데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투자자분들은 찾았다라고 얘기하지, 모델이 이쁘다고 찾았다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더 알아야 될 건, 내가 진짜로 창업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거고, 투자자가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 다음에 나한테 무조건 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업을 처음에 하시던, 아니면 이게 뭐 시리즈 A를 넘든 B를 넘든 다 고민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함께 할 거냐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정답은 다 달라야 된다가 맞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재 채용에 대한 기준과 사업 초기의 기준은 완전 반대일 정도로 달라요. 초기에 저한테 중요했던 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해보면 엄청 역량이 있어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제 옵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레거시가 너무 강해요. 무조건 마케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짜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말 중요했던 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이스를 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꽃을 일상에서 즐겨야 돼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진짜 잘 받아들이고 어디에 가서나 야, 우리 회사는 이거 진짜 멋있게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경험이나 이력이 짧을수록 실행력이 엄청 빨라요. 왜냐면 처음 해보는 속도를 그냥 그게 빠른 속도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는 메시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분들
관점들이 강했었고, 지금은 좀 더 다른 관점이에요. 오히려 회사는 계속 변하면서 한 번도 못 넘어본 산을 맞닥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시리즈 B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내년에 뭐 해야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입장에서 이 산을 못 봐요. 근데 누군가는 넘어봐서 저 끝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땐 쟤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길 만들어주면 사실 어렵지 않게 가거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산을 아시고, 그리고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회사에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은 저희가 그분이 있었던 산에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그 다음 산은 같이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넘어줄 사람이 어디 있냐를 찾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올수록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 뽑았던 사람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거죠. 맨 마지막 상장 전에 뽑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어디 큰 대기업에 진짜 많은 것들을 해보신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CFO라고 하면 그분이 많은 밸류를 얻어가실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초기에 하셨던 분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여가 크다라고 해보면 다른 보상 체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너무 초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지분을 나누어 가졌던, 아니면 초기에 스톡옵션으로 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상장까지 갔을 때는 이분이 누릴 수 있는 연봉의 혜택보다 거의 수십 배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가면 가치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긴 해요.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연봉이 높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 큰 회사에서 큰 산들을 같이 넘어본 사람들이지만 실행은 엄청 느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실패한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는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산을 넘기 전에 내 신발을 뭐 신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회사에서 신발 좋고 좋은 장비 다 좋고 이렇게 넘어왔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마다 배우는 게 굉장히 다른 거고, 그 과정을 충실히 했다라고 해보면 초기에 왔던 분들도 나중에 가면 어디선가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걸음은 분명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일상에서 꽃을 즐기게 하자, 그냥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3월 1일 날 하겠다 마음을 먹고 4월 거의 20일 정도에 런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40일, 50일 만에 이걸 한 거니까 사실 뭐 공동창업자를 빨리 뽑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에 운이 좋게 인턴 한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인턴과 둘이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고맙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같이 해준 거니까 그렇게 런칭을 했었고, 당시에는 저는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저한테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저도 이 업이 솔직히 망할 것 같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자고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공동창업자가 있었다면 그 친구는 이 사업 하지 말자고 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굉장히 불확실했었고 사업 모델 같지도 않았었고, 투자자들을 만나도 아마 당연히 투자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빠르게 제가 실행해서 이 사업을 검증해야겠다가 급했던 거지, 뭐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런 타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시작을 했었죠. 저도 돌이켜보면 회사가 어려울 때는 직원이 15에서 25명일 때 한 번 완전 무너져요. 그리고 한 40에서 50명일 때 또 한 번 무너지고 100명이 넘어가면 또 무너져요. 완전 회사의 질서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가 그 순간들이거든요. 처음에 진짜 행복해요. 만약에 저 혼자 있고 창업한 친구들이 만약에 공동 창업자에 뭐 3, 4명이 있다. 그리고 뭐 같이 하시는 팀원들이 10분이 생기면 15명. 이때까지는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다 같이 놀 수 있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막 멋있고 스타트업 같고 회사 잘 나가고. 근데 그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밥을 따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근데 나눠지는 게 친분에 의해서 나눠지지 팀과 역할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마케팅 팀의 얘랑 뭐 오퍼레이션 팀의 얘가 친해서 같은 팸으로 놀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도 행복하죠. 왜냐면 우리는 행복한 DNA가 있고 여기가 성장시킨 우리 DNA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기에 절대 녹아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케터를 뽑을 때가 됐고, 재무팀이면 진짜로 회계를 잘하시는 분을 뽑을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보는 이 회사의 모습은 정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너무 행복했고 여기까지 만든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팀장이 와도 그 팀장은 어느 가이드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 게 이제는 친분이나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경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선을 긋는 거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팀은 팀이야, 아예 밥도 먹지 마 라고 하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뭐 30명, 50명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실패 안 하고 넘어가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15명 잘 버텼는데 30명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면 40명 때 터지는 문제가 4배, 5배로 터져요. 완전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최대한 실패하는 경험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오롯이 하는 게 나중에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제일 재밌을 때는 사실 내가 큰 고민 없이 내가 만들었던 걸로 성장을 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막 돈도 막 매출도 나오고 직원도 막 늘어나고 문제도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뒤를 돌아봤어야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성장을 할 때 무조건 성장통이 있거든요. 어딘가는 당연히 안 맞는 신발이 있을 거고 안 맞는 바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지금은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가 잘 되고 있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에 갈등이 없으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면서 항상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잘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진짜 설명하기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게 난 엄청난 걸 배우고 있어 라고 느끼는 순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잘 버티시고 잘 견디는 게 앞으로 큰 회사, 자기가 진짜 원하는 회사 만드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업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는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그냥 오롯이 그냥 하나하나 밟다 보면 그때부터 엄청난 역량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고 힘드셔도 그냥 뚜벅뚜벅 걷다 보면 옆에 많이 사람들이 붙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저도 아직 그 열매를 본 적은 없지만 열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